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야.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데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 영장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없어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 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입법의 불법입니다. 교도소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그게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네.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럼 사실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어디서 집행은 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자, 2456년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를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아니, 여기는 그냥 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마세요. 대통령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완강히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없어 저항이라고 보여서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문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 열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저게 정도예요. 밝아요. 예. 몸에 손대는 거 전까지 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조폭 오늘 사실 굉장히 이제 이걸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내 팔 부러져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 하고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좀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아니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판 이 참여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품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세영님, 봉도사님 오른쪽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이에요. 박지원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 아닙니까? 오른쪽 이쪽입니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 앉아있는 분. 여기에? 어디에요? 여기. 아니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또 몰라. 자, 여긴 아니에요. 나만 빼고. 6674님. 났는데 뭐가? 예.
아니 내 오른쪽이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인데. 6674님 봉도사님 제주도 여행 중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그냥 듣지 말고 제주도 여행하세요.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항에서 어떤 한 50대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저씨분이 벼랑 날 보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지금 정치쇼 듣고 있었는데 아니 왜 로마까지 와서 정치쇼를 듣고 계세요. 다운받아갖고. 로마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때요? 로마 휴일. 원래 휴일은 로마를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우, 좋으시겠다. 로마 휴일. 아, 언제 가나 우리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에 예술인들 도와주고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도 작성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진영만. 우파 진영. 네. 예, 그분들을 도와준 것도 지금 이건 아직 재판 진행도 안 했어요. 수사하고 1심에서 일단 김기춘 실장 유죄가 나왔죠.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반대 측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 어디를 지원하면 어느 쪽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용해서 뭐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우리 정권의 뭐 좀 우호적인 쪽에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예. 그 화이트리스트도 블랙리스트가 직권남용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아까 요거 한마디 꼭 해야겠어요. 박 전 대통령 그 무죄 취지로 이게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정확하게 김기춘 실장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기춘 실장이 계속 이거 무죄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이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100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줘.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가 판단해 준 게 이게 무슨 죄냐. 이게 김기춘 시장의 무죄 취지 변론이거든요. 그럼 무죄 취지 변론 김기춘 시장 무죄 선고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유죄를 했죠? 근데 그거를 뭐 은밀하게 뭐 지원을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듣다 보면 이거 상소심과 혹시 또 김기춘 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그건 넘어가기 전에 블랙리스트 7명 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6명은 유죄다. 네. 굴비 10개, 12개 묶어갖고 판데 하나 빼고 그냥 이거 다 올판값 내세요 이런 이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의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좀 보고 시간이 없네. 그냥 그거 할 때 얘기하세요. 이게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정관지 전 차관이거든요. 예. 둘 다 1년 네. 6개월 유죄. 그 두 사람에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안 했는데 나 지시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신동철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신동철 얘기는 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다 해가지고 저 교육문화수석 쪽으로 넘기고 예. 이제는 우리는 소가 아니니까 그냥 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관주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보고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도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주재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핵심 중인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서보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두 사람의 증언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죄가 나왔다고 보고 예. 다른 백그라운드 얘기는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조윤선 무죄. 저는 항소심에서 2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 2심에서 뒤집히는 가능성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 무죄됐잖아요. 예. 반대 사건들도 많거든요. 저는 특검에서 전화 위복이 되지 않을까. 새롭게 증거들을 좀 모으고요. 예. 특히 캐비넷에서 뭐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보고들이 있어요. 예. 그걸 조합할 거고 또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윤선 장관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하나.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1심 재판도 네. 진행이 안 됐어요. 두 개 병합된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다들. 그런데 자, 저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이런 국민들 이제 네. 이게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변호사가 네. 촛불 전에 헌법 특가하는데 6명인가 하나 9명 나왔다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이번에 갔더니 250명 왔대. 헌법 특강을 하는데 막 줄을 서갖고 100명 좀 넘게 들어오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리스트 작성하는데 조윤선 정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 그 전에 있던 박준호 정무수석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소 안 하면
특검이 기소하는 거죠. 특검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 보냐면 유죄가 나오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예. 정관주 전 차관이 진술 바꿔야 돼요. 그 외에 새로운 왜냐면 특검에서 진술한 거하고 법정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완전히 했다 안 했다리가 바뀐 거 아니라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그럼 뭐 재판장은 자기 눈앞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밖에 믿는다고요. 검찰 조선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정관준 전 차관이랑 신동철 비서관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예.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지금 나오기는 특검이 그동안 오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행정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이건 쉽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진술이 키죠. 아.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정무 보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박준수 정준성 왜 나오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지 말아요. 해요? 그거보다도 네. 지금 딴 백성문 거요? 변호사 이제 판사가 돼갖고 판결하세요. 여기 신동철 정관주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 그 누굽니까? 누구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는 캐비넷 비장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 백성문 변호사 판결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 쪽에 손을 들겠어요. 웬일이래. 왜냐하면 예. 캐비넷 문건 내용 지금 정확하게 우리 모르죠. 예. 그 내용 잘 모르고 전 조금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윤선 그게 안 장관이 나오면.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나머지 6명의 유죄 받은 사람이 조윤선 근거로 해갖고 우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여기는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 거고 예. 김기춘 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한번 있었죠.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김영환 민정수석을 쏙 빼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직거래. 네 직거래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거기다 유진용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조윤선 정무석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조윤선 장관이 좀 억울한 것 같다. 그런 진술들이 모아진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을 뒤집기는 예. 아직은 쉽지 않다. 근데 뭐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비넷에서 보물이 나오면 아이고 스모킹 걸렸네 건이 걸렸어 나오면. 이게 딱 나오면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하나 없겠습니까? 보건데.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 깜놀로. 진짜 막 던져. 예. 자, 삼성 재판 넘어가 주시죠. 삼성 재판요. 예, 이재용 삼성 임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특검에서 한 진술들과 다른 진술하기 시작을 했고. 뭘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입을 연 게 없어요. 그래요? 아까 이재용 오늘 이재용 심판 예. 들어가잖아요. 내일 할 거예요. 오늘 못 해요. 제가 오늘 봤을 때. 못 하나요? 네, 시간이 안 될 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제 그렇게 헤드를 뽑는 기사들이 있는데 예. 그 얘기는 무슨 근거가 받쳐줘야 되냐면 이제 삼성의 피고 임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데 제가 아무리 신문 기사로 다 찾아봐도 그런 거 이재용 없는데? 부회장한테 불리한 얘기 나온 게 없는데. 삼성의 유리한 기사들만 있던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조금 법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재판이 지금 2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22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박근혜 최순실이고요. 예. 27부에서 지금 하는 게 삼성 재판인데 30부가 블랙리스트. 그렇죠. 27부는 재판이 많이 성숙해가지고 지금 피고인 신문까지 간 거예요. 아하. 이전에 박근혜 재판에 갔을 때는 이 삼성 관계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만약 예. 말 잘못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거든요. 본인의 재판에서는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이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뭐 유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기사를 뽑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뽑는 거지 실제로는 저라도 남의 재판 가서는 당연히 얘기 안 할 거고요. 내 재판은 내 거짓말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전 재판이죠. 대통령 재판 22부 가서 예. 고통스럽지만 협조하고 싶지만 그렇죠. 변호사들의 강력한 권고로 저는 안 하겠다. 진술하지 네.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측면인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가서 안 했다. 네. 내 재판은 얘기를 한다. 막 얘기해야죠. 살아야 되는데요. 네. 막 던지네요, 네. 진짜. 근데 이제 특검에서의 진술과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묘하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까지 큰 줄기로 얘기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레이저 써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직권남용에 우린 피해자지. 우리가 무슨 뇌물을 줬어. 이게 원래 삼성의 입장이었는데 예. 묘하게 바뀐 건 우리 최순실이 무서워서 줬어요. 최순실의 후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줬어요. 일장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최순실 모릅니다. 네. 근데 안다고 하는 증거도 조금 나오니까 살짝 입장이 바뀌어서 사실은 최순실이 실세인데. 우린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최순실이 아이고 그렇게 알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하다 그래서 예. 최순실이 돈 달라는데 안 주면 아유 우리 또 후환이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줬어요라고 하는 순간 아무 죄도 안 돼요. 그러고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근데 그거 안 되면은 그럼 최순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무서워서 줬으면은 전략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유라가 진술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캐비넷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캐비넷까지. 캐비넷에서 자꾸 뭐 경영권 승계고 나오니까 그걸 우리 잘 모르고요. 예. 우린 최순실을 무서워서 준 거예요. 아니 최순실이 무서워서 줬어요라고 한 다음에 정유라 진술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죠. 정유라 진술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 캐비넷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삼성의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을 쏙 빼고 최순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하다 그래가지고 안 주면 우리 무서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오호. 그래 줬어요. 경영권 승계 우리 그건 잘 몰라요. 캐비넷에서 나오고 우린 잘 몰라요. 이제 그렇게 구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구도 바뀐 게 없어요. 구도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많은 변호사들이 다 바뀌었다는 아니, 혼자 안 저는 바뀌었다는. 제가 본 네. 워딩들 제 분석을 하면 예. 동일해요. 일관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것에 차이는 있었지만 큰 줄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큰 줄기를 레이저 맞아 줬다는 거예요. 그 예. 박 변호사 말은 똑같은데 최순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때문에 줬어요가 아니라 예. 그 얘기인 지금도 똑같은 얘기는 해요. 박 전 대통령 레이저 맞아 줬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최순실이 실세란 걸 알고 예. 그 압박까지 받았다라는 큰 줄기는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대가성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사이에 공모지 난 모르겠다. 뇌물이 아니다고.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 맞아서 줬다는 직권남용에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줄기는 똑같아요. 근데 예. 다만 그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나름의 진실인지 시나리오인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걸로 좀 구체적으로 맞춰가는 거지 큰 줄기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은 뇌물죄에 관한 거예요.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갖고 있는 혐의는 더 큰 형량을 갖고 있는 특경법상의 횡령, 재산 부계 도피.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뇌물죄만. 뇌물죄가 더 높다고 봐야죠. 만약에 아니 특가법이 공유는 아니요. 5년 이하 아니에요. 금액 뇌물 자체가 공유는. 워낙 많으니까 이거 만약에 특가법상의 뇌물죄 적용돼 버리면 뭐 10년 이상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공유인데도요? 거거든요. 공유를 하든 아니에요. 준 건 아니에요. 뭐 준건 아니에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 이건 가중돼도 7년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요? 변호사가 이래 오늘. 아니 그거가 기본이 된다 그러면 예. 사실 형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여요. 나머지 뭐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론이라고 보이고 횡령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횡령 금액은 크긴 크지만 그거 제가 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방론이라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때는 그 재산 구개 도피가 없었어요. 네. 근데 뇌물죄가 2차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재산 구개 도피가 들어가서 그때 많은 변호사들 뭐라 그러냐? 전략을 잘못 써갖고 잘못 쓴 것 같은데 뇌물죄 그냥 인정하고 뇌물죄로 가야지 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그렇죠. 2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재산 구개 도피 놓잖아요. 넣었죠. 1차 때 특경법상 횡령은 있었다고요. 네,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저의 생각 플러스 휴민트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휴민트 취재를 그냥 종합이라 그래요. 해. 휴민 이게요. 이 뇌물이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뇌물이 나오려면 두 개의 산을 제가 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 검찰 입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독일 거만 일단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그런데 이 공모관계 저는 입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뇌물 무죄 나온다고 본 건데 삼성 측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확신할 수 없어 삼성 측도 뇌물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의 휴민트 취재 결과 보면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판결에 무죄가 나올 때 야, 이 돈은 깨끗한 돈이야. 진짜 독일에 있는 승마 유광주 지원하러 한 건데 최순실 지가 알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야. 이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삼성에서 독일로 돈을 보낸 것 자체가 클리어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이고 국외재산 도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싸그리 무죄. 그런데 재판부에서 야, 이 돈은 말이야. 분명히 뭔가 최순실이 뭔가 노리고 대가성 있는 불법적인 돈이야. 근데 박 전 대통령 돈을 받은 게 없네. 순실이가 다 받았네.
최순실 씨 두 사람이 공모 입증이 안 되네. 그러니까 뇌물 무죄 이렇게 해버리면 돈을 송금한 절차에 문제가 남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 횡령과 국외재산 도피의 문제가 남아요. 예. 삼성 측에서 지금 계속 제가 신경 쓰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자신 있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제 느낌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앞단 부분에가 문제가 남아서 삼성 측은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기 누구야?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 신경도 안 쓰잖아요. 어차피 뭐 이재용 부장 다 해줄 건데 우리는 있으면 돼 이건데 마지막까지 지금 이 피고인 신문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그 대가성 문제에 대해서 날짜도 지금 박상진 사장 뭐라 했냐면 7월 25일 날 2015년 7월 25일 날 독일 갔더니 박원호 전무가 너 최순실 알아? 엄청 센 사람. 그래요? 이렇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 날짜 왜 나왔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독대가 15년 7월 29일이에요. 그죠? 7월 25일이에요. 근데 본인은 29일 날 독일 가서 최순실이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면 독대한 날은 최순실에 대해 몰랐다는 게 되잖아요. 예. 그 쫙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 자체부터 삼성은 무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야 횡령이랑 국외재산 도피가 깨끗해지니까요. 이 논리가 있다가 네. 그 뭐죠 이게 통이 뭐예요? 무슨 통에서 나오고 아까 뭐 캐비넷. 깜짝이야. 예. 그 맞고 있는데 왜 거의 무죄가 나올 리가 있나 저는 자, 싶은데요. 캐비넷에서 나온 게 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이 네. 2014년 6월 네. 삼성의 후계 승계 과정을 모니터링해라. 네. 그게 그리고 그로부터 7월 9월 사이에 우병우 비서관의 지시로 네. 이영상 행정관이 네. 부장검사가 네. 상세하게 네. 과정을 추적했고 네. 언론을 통해서 받고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이 과정을 만들었다. 이걸 특검 쪽에서는 로드맵이 나왔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가 얼마 전까지는 통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캐비넷 예. 문건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캐비넷 지금 제가 지적했던 네. 7월서부터 9월까지 만약에 네. 정말 삼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정말 삼성 승계 과정이 이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야? 그럼 경제수석이 해야지. 민정수석실에서요? 그럼 왜 민정수석에서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게임 오버예요. 예, 저는 그게 오버하는 게 자네. 아니가 캐비넷에 관한 나온 문건들은 대가성에 관한 거죠. 공모 관계에 관한 건 아니,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최순실의 공모 관계 관련된 네.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계속 우리 뭐 경제 공동체니 뭐 그렇게 이제 계속 특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 삼성동 집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임선희 씨가 와가지고 야 이름 박근혜 말고 다른 이름으로 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한 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뭐 의상실, 의상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황적 지금까지 증거가 많다. 사실 둘이 한 지갑이라는 것에 관련된 정황 증거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뭘 그렇게 저희 최순실에 관련된 걸 하나하나 뭐 이르재단 케이스포 재단도 그렇고 이 승마지원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챙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 열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그렇게 정도예요. 봐요. 예. 몸에 손대는 거 전까지 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좁고 오늘 사실 왜냐면 굉장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내 팔 부러져요.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 하고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판 이 참여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품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세영님, 봉도사님 오른쪽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이에요. 박지원 변호사 누가 김태현 변호사 아닙니까? 오른쪽 이쪽입니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 여기에 어디에요? 여기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또 몰라. 자, 여기는 아니에요. 나만 빼고 6674님. 났는데 뭐가? 예. 아니 내 오른쪽이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인데. 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야,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영장이 들어왔는데 아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아무도 예상을 없어요.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그 입법의 불법입니다. 교도소 입법의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거길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오다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주장하는 거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기춘 실장이 계속 이거 무죄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이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100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줘.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가 판단해 준 게 이게 무슨 죄냐. 이게 김기춘 실장의 무죄 취지 변론이거든요. 그럼 무죄 취지 변론 김기춘 시장 무죄 선고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유죄를 했죠? 근데 그거를 뭐 은밀하게 뭐 지원을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듣다 보면 이거 상소심과 혹시 또 김기춘 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가는데 네. 그거 넘어가기 전에 블랙리스트 7명 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6명은 유죄다. 네. 굴비 10개, 12개 묶어갖고 파는데 하나 빼고 그냥 이거 다 올판값 내세요. 이런 이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의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좀 보고 말씀. 시간이 없네. 그냥 그거 할 때 얘기하세요. 이게 이런 거에 결정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정관지 전 차관이거든요. 예. 둘 다 그- 1년 예. 6개월 무죄, 유죄. 그 두 사람에 나와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안 했는데 나 지시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신동철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신동철 얘기는 아니 뭐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다 해가지고 저 교육문화수석 쪽으로 넘기고 예. 이제는 우리는 소가 아니니까 그냥 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관주 비서관도 본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고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럼 사실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어디든 집행은 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자, 2456년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들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는 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그건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대통령 마세요.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완강히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강력히 없었고요. 저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6674님, 봉도사님, 제주도 여행 중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그냥 듣지 말고 제주도 여행하세요.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항에서 어떤 한 50대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저씨분이 벼랑 날 보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지금 정치쇼 듣고 있었는데 아니 왜 로마까지 와서 정치쇼를 듣고 계세요. 다운받아갖고. 로마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때요? 로마 휴일. 원래 휴일은 로마를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아우, 좋으시겠다. 로마 휴일. 아, 언제 가나 우리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에 예술인들 도와주고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도 작성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진영만. 우파 진영. 네. 예, 그분들을 도와준 것도 지금 이건 아직 재판 진행도 안 했어요. 1심에서 일단 김기춘 실장 유죄가 나왔죠.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반대 측면이 동전이 양면입니다. 예. 어디를 지원하면 어느 쪽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용해서 뭐 어버이 연합, 뭐 엄마 부대,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우리 정권의 뭐 좀 우호적인 쪽에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예. 그 화이트리스트도 블랙리스트가 직권남용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저는 아까 요거 한마디 꼭 해야겠어요. 박 전 대통령 그 무죄 취지로 이게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정확하게 김기춘 실장